사실 중국이 금년에 만약에 2% 내지 3% 성장한다면 미국은 마이너스 6%, 뭐 유럽은 지금 뭐 마이너스 8% 이렇게 8%, 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6%, 미국이 한 2% 성장한다면 네. 한 4% 정도의 격차가 네네네. 있었을 텐데 만약에 중국이 2%하고 미국이 마이너스 6% 하면 8% 네. 격차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쫓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계산들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책 쓸 때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중국이 한 6%대를 갖다가 계속하고, 미국이 한 2% 정도로 계속 가면, 따라잡히는 게 2030년이에요. 중국한테 미국이 잡히는 게 그냥 양적인 그런 저기로만 보면.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6대 2% 3%면 8, 9%잖아요. 차이가. 그럼 더블로, 전에보다 더블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 상태로 조금 더 간다 그러면 예. 물론 이제 PPP로 따지면 뭐 이미 넘어갔어요. 2016년 뭐 그 전후에 네, 네. 미국을 추월했지만 시장 환율로도 2028년이나 30년에 두 나라 경제 규모가 비슷해질 거라는 예측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특히 미국이 타격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몇 년, 2, 3년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신형 SOC라는 게 기술 투자가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경제 규모뿐이 아니고 기술이나 또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이나 산업 경쟁력이나 여러 면에서 중국의 발전이 미국을 상당히 빠르게 쫓아갈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미국을 상당히 지금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갖고 굉장히 또 막 이렇게 나오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뭐 외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한 얘기들도 쌍방간에 막 있는데 좀 거꾸로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미국 급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좁아진다는 거죠. 양적인 것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당겨줄 수가 있는데 질적인 거, 전쟁이라고 표현하든 갈등으로 표현하든 하여간 기술 패권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제 기술 패권. 왜냐하면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는 거니까. 뭐 대표적인 게 화웨이 사건이었고요.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이제 좀 가까워졌다. 갭이 줄었다. 뭐 누가 객관적으로 밖에서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미국 정부가 견제하는 것은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의 중국의 리더십을 좀 꺾어보겠다는 건데 화웨이를 대체할 미국 회사는 현재는 없잖아요. 그렇게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화웨이에 대한 미국에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여러 규제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제품이. 그러니까 우리 뭐 가성비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사실은 시간을 벌고 붙들어 놓은 다음에 다른 기업들이 클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또 전략적 미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화웨이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돼 있잖아요. 생태계가 기술 생태계가 전부 연결돼 있고. 뭐 그냥 제품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빠른 속도로 크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인프라가 되지 않게 미국은 지금 화웨이 기술 패권 저기를 저지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표준 이제 AI 뭐 블록체인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뭐 5G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미래의 새로운 산업들 또는 뭐 이렇게 바꿔지는 산업들을 갖다가 백업해주는 인프라 스트럭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초 인프라 산업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쥐느냐. 그 쥔다는 얘기는 결국은 글로벌 표준을 누구 거 쓰느냐잖아요. 스파잉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그렇죠. 누가 표준을 바꾸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거기 따라서 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구글이니 뭐니 다 그걸 미국이 쥐고 있는 건데 소프트웨어잖아요. 하드웨어 그거를 이제 화웨이가 쥐고 그걸 글로벌이 대부분 갖다 만약에 채택을 하게 되면은 좀 어나더 스토리로 가는 거죠. 화웨이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최근에 또 이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도 이 서방 쪽에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뭐 경고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표적인 4차 산업 기술 AI 그다음에 5G 이런 기술에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논문 뭐 특허 출원 뭐 이런 것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양쪽으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제 질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갭이 꽤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책에서도 한번 이렇게 언급은 했는데 지금 그 인공지능은 데이터, 빅데이터하고 동일하다.
전에는 룰 베이스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규칙을 주는 거죠. 야, 이거에 따라서 좀 답을 가져와 봐라.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베스트 솔루션을 가져오는 건데 그 인공지능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3, 40년 전에도 한번 난리 났었거든요. 인공지능 뭐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실패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스토리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건 그렇겠다라고 한 게 그 알파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알파고는 결국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 갖다 주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베스트 알고리즘을 찾아내고 그 베스트 알고리즘에 기초해서 베스트 솔루션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룰 베이스가 아니고 아예 룰도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정보를 많은 데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문제는 분명히 이게 가장 좋은 답인데 왜 그런지 설명 못하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지금의 인공지능은 얼만큼 데이터가 양과 질이 뛰어나냐 결정되는데 그러면서 볼 때는 중국이 아주 유리한 거예요. 우선 인구가 미국의 5배인데다가 얘네들은 스마트폰 사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숫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카메라로 나오는 그림 데이터까지 다 동시에 쓰는 거고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사회니까 정말 좋은 질과 그냥 그대로 근데 미국은 아니잖아요. 개인정보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싸움에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싸움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정유신 교수가 중국이 이긴다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였는데 중국이 빅데이터 축적 속도가 미국보다 한 20배 정도 높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도 있고 데이터의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전체적인 기술 경쟁에서 중국이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으세요? 예, 변함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요새 미중 전쟁 이게 심하니까 누가 이긴다는 건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단지 원래 그 부제가 제 제목이었어요. 강조점. 그러니까 디지털 G1을 향한 중국의 전략이었거든요. 디지털 G1. G1. 결국은 현재와 미래 관통하는 트렌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다. 디지털하다. 근데 지금은 전체가 8대2로 아날로그가 많지만 결국은 디지털이 훨씬 많게 될 것이다. 그러면 디지털 G1이 결국 전체 G1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 그 책에 흘러가는 그 주제였는데 제목이 도중에 바뀐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이길지. 저기 위에 계신 분만 알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책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원래 제가 관통하는 거기 주제는 디지털 G1을 향해서 중국이 어떻게 가느냐. 그 얘기가 좀 옆으로 빗나가지만 중국이 앞으로 디지털 화폐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 조금 언급 좀 해주세요. 어떻게? CBDC라고 그러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예요. CBDC.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가상화폐. 가상화폐하고는 다른 거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민간이 자기네들이 약속을 해서 만든 그 화폐고요. 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통화량의 범주에 들어가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는 전혀 그 민간 화폐와 성격이 다른 거죠. 이 CBDC는 철저하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하는 건데 디지털 화폐가 우리가 쓰는 돈이나 이런 걸 대체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보면 다 은행 계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전자적으로 다 그렇죠. 되기 때문에 실물 갖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뭐 물건 살 때나 뭐 꺼내서 이렇게 쓰는 현금 거고. 안 갖고 다니고 카드로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없는 사회라고 디지털 화폐 어떤 점에서는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디지털 화폐는 이제 아예 그걸 통해 가지고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디지털 기축통화도 만들고 그런까지 지금 중국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흔들기죠 사실은. 달러 흔들기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단계에는 인민은행 밑에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연구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초기 단계. 지금은 뭐냐면 우리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용 창조 기능이 없이 바로 중앙은행이 개인 그 통장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는 건데 중국은 이제 그렇게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일단 은행을 통해서 해요. 6개인가 7개가 정했어요. 국유은행 4대 은행하고 알리바바가 아마 텐센트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그 디지털 경제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 국내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한중에서 하자. 동북아 3국. 이게 사실은 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알리바바 마인 전 회장이 됐지만 뭐 박근혜 정부 때 와가지고 영종도에다가 물류센터 짓겠다 했었고 그 다음에 요 코드를 많이 오는데 우리 알리페이 쓰게 해달라. 관철이 됐잖아요. 알리페이 바로 써버리니까 환전도 없어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디지털 싱글 마켓을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디지털 싱글 마켓 동북아 3국이 결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먹힐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물건 날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직구로 가자. 온라인 쪽으로 국내에서만 소비하지 말고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뭐 연결해갖고 우리 수출을 온라인으로 하자. 그리고 그거 갖다 우리 이걸로 결제하자. 좀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봐야죠. 그 위안화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위안화가 되겠죠. 디지털 위안화. 미중 경쟁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꼭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그 달러 주도권인데 네. 그 달러 주도권은 쉽게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가진 엄청나게 큰 무기가 달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세계 기축통화로 위상을 올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디지털 커런시를 선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얘기하면서 인민행위 할 때 중국은 아마 분명히 이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다. 이미 아날로그 통화 체제에서는 달러 넣을 수가 없어요.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뭐 파운드, 뭐 지금 마르크, 엔 전부 거기 엮여 있기 때문에 중동의 산유국까지 다 달러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흔들려면 너무나 많은 거기 이야기가 엮여 있어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거는 불가능.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로 가겠다. 아예 위안화라는 말도 안 붙일 거예요. 그냥 디지털 화폐로 해가지고 저는 아주 이게 홍콩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전혀 새로운 양상이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날로그 화폐 시대의 달러 주도권을 디지털 화폐 시대에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도 보겠네요.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코로나라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전혀 우리가 예상 못한 비경제적인 외생 쇼크가 와서 경제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데 서로들 뭐 악의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코로나는 비대면과 디지털이다. 그렇죠. 이게 딱 온 거예요. 중국으로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제 책의 그 주제가 만약에 맞다면 디지털 지향을 지향했는데 더 빨리 왔다. 그러면 이때 그냥 디지털 우리 같이 하자. 직구 역직구 마켓 만들자. 디지털 싱글 마켓 만들자.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디지털 화폐 우리 했으니까 이거 같이 해서 만들 가자. 홍콩 문제 있냐? 이를테면 그래 그건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홍콩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는 아날로그에서만 바라봤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컨비네이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 중국이 워낙 디지털화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디지털화 속도가 2년 걸릴 게 이번에 2달 만에 코로나 때문에 진전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디지털화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발표된 시총 12기업 안에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밀려나고 뭐 카카오가 올라가고 뭐 디지털 회사들이 한 반 정도 차지했다는데 이거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소위 그 미국에서는 팽이나 중국의 BAT가 시가총액 10위안에 올라왔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7, 8년 동안에 네이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냥 확 바뀌었잖아요.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거 진짜 이번 코로나19가 게임 체인저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요. 근데 좀 그런 그 쇼크를 줄 수가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예상과 경제적인 이유에서 온 거가 아니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오히려 이제 다른 쪽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적인 전망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코로나 사태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격차를 더 넓혀서 중국 경제의 팽창 속도가 과거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라짐으로써 양적인 그 규모가 대등해지는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변화, 디지털화, 기술 변화 이런 쪽에서 중국이 가진 여러 가지 강점을 살린다면 기술 또 그걸로 인한 군사력 면에서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더 경쟁적 대립적으로 갈 가능성을 기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하여간 앞만 쳐다보면 안 되고 정말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꼼꼼히 따지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